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필사본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름부터 해서 여기 디오니시우스 롱기누스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발견된 그 목차 부분에서는 가운데 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디오니시우스 또는 롱기누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자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도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 번역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7세기 이후에, 인쇄본 이후에 그리스어로 된 거에 대한 라틴어 번역본이나 영문 출판본 같은 경우에 17세기부터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리스어 원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라이브러리에 있는 올라와 있는 온라인판이고요. 그리고 보통 많이 그 번역해서 쓰는 것은 이 러셀 연역본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2번 정도 번역이 됐는데 천병희 선생님이 번역하신 2002년에 초판 나오고 2013년까지 나온 것들이 지금 이 번역본 같은 경우에도 러셀 영역본을 참고로 해서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하셨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도 보통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 롱기누스, 데메트리우스를 한때 묶어서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천병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 호라티우스, 플라톤, 롱기누스를 묶어서 편집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번역 그리고 편집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재수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의 컨셉이 그 변화하면서 수용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대인들의 숭고 개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단편적인 문헌 자료에 의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조형예술에서 숭고 개념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판단하기는 더욱 어려운데 대부분 원본 작품들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대 저술가의 텍스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고대 문예 비평 문헌이 고대와 근세 미술 창작과 비평 분야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고대 문헌의 언술은 교육의 매개체로서 동시대와 후대 비평가들에게 판단의 기틀이자 지침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롱기누스의 테크놀로기아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숭고 개념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동시에 동시대와 후대 이론과 현장, 고대와 후대 수사학 비평과 조형예술 비평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의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고대 숭고 이론을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끌어들이는,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유는 현대 미학에서의 대표적인 화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리오타르의 Presenting the Unpresentable하고 그 최근에 지금 광주 비엔날레 감독도 맡고 계신 브리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뉴 서블라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현대 와서의 서블라임, 뉴 서블라임하고 계속 이렇게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칸트와 버크 등 18세기 낭만주의 미학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리오 같은 경우에는 숭고의 이론이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타당성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끌렸던 그 숭고 개념은 그 압도적인 감정 그리고 부정하고 불안정하고 불쾌하기까지 한 상황이었고요. 버크와 칸트의 저서가 이 현대 비평가들에게 특히 이끌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버크 같은 경우에 57년도 초판본에서 가장 나중에 개정판에서 훨씬 더 그 정교해지기는 했지만 초판본에서 서문에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목적은 숭고와 아름다움이 혼동되고 있는데 그거를 분리시킨 것, 그 혼동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둔 것이고 롱기누스조차도 숭고라고 하나의 단어 안에 전부 다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현재 와서 오용되고 있는 그 나쁜 결과 초래하고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거의 이렇게 역추적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당시 미술가들이 이런 텍스트가 미술가들이 이런 버크나 칸트의 미학 이론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 전체적인 판도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사례로서 레이놀즈 같은 경우에 그 로열 아카데미에서 그러니까 화가들 젊은 화가들 그러니까 교육을 위해서 이런 텍스트를 쓸 때 69년도부터 강연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중에서 72년도하고 71년도 강연에 보면은
이 밑에도 봤을 때 롱기누스의 생각에 따라서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켈란젤로, 그러니까 숭고라고 했을 때는 감정이 격해지면은 일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름다움하고 숭고를 좀 대비시키고, 그러면서도 미켈란젤로와 같이 그 숭고가 아름다움을 상쇄시킬 정도로의 탁월함을 지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서는 숭고하고 엘레강스를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숭고는 그 번개처럼 일격을 가하고 엘레강스는 차곡차곡 쌓여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수사적 표현 자체가 롱기누스를 직접 인용은 하고 있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 가서는 동시대에서 버크보다는 롱기누스에 훨씬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롱기누스의 저술, 이 17세기 이후에 18세기가 낭만주의 득세하기 전까지 전반적으로 고전주의 미술 비평하고 미술 교육에 토대로 작용했던 이 저서는 무엇인가, 다시 고대로 돌아가 보면요. 고대 그리스의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 교육적 전통의 한 부분으로서의 수사 교재입니다. 테크놀로기아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책뿐만 아니라 모든 테크놀로기아가서 제공해야 되는 두 가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주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여기 그리스어 원문하고 그 다음에 번역본, 영문 번역본, 그리고 한글 천병희 선생님의 국역본 세 개를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텍스트의 문제가 그 로고스의 문제가 동시대와 후대의 그 다른 분야, 다른 그 언어권으로 가면서 어떻게 유지되고 계승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변형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대강 이렇게 정리를 해봤을 때 내용 구성을 보자면 서론에서 맨 먼저 하는 질문이 숭고 또는 감정에 대한 테크네가 성립할 수 있는가. 여기서의 테크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계적인 기술이라고 했을 때 예,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됐죠? 예.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감정의 기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그 파리 퓨사원에는 파소스로 되어 있습니다. 파소스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깊이의 기술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여기저기에 지뢰처럼 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테크네가 그러니까 학문이 성립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피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숭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름답게 숭고하고 진실되게 숭고하면, 그럼 여기서부터 벌써 아름다움과 숭고를 분리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숭고 자체가 아니라 숭고한 표현의 5가지 원천들에 대해서 위대한 생각이라고 했지만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천병희 선생님 번역입니다. 훨씬 더 나아요. 제가 처음에 했던 것보다. 구상 능력, 그리고 감정,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문체, 표현법, 단어 배치. 위에 2가지는 타고나는 것이고 뒤쪽에 3가지는 기술적으로 습득 가능하고 습득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가면서는 각각의 원천들에 대한 용례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수한 사례들을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표현법에 대한 부분에서 흠 있는 숭고대, 흠 없는 변용 2가지에 대한 비교가 나오고, 그리고 흠 있는 거상과 도리포러스가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여기에서 자연의 협력자로서의 예술이 필요하다. 이걸 통해서 완벽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현 시대의 문학 세태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뒷부분은 유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롱기누스의 관심사는 기본적으로 말에 대한 것입니다. 조각과 문학의 차이점에 대한 서술에서 흠 있는 거상이 도리포로스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일반적인 주장을 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은 장대함을, 그리고 기술은 정확함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자연은 인간에게 글을, 그러니까 로고스에 관한 능력을 주기 때문에 자연과 더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기술과 자연이 합격하면 완벽함이 만들어질 때 조각가인 폴리클레이토스가 구사하는 테크네보다 호메로스나
플라톤이나 데모스테네스와 같은 저술가들이 테크네가 위대한 이유가 인간 언술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흠 있는 거상과 도리포로스에 대한 롱기누스의 언급은 고대 조형예술 비평에서 수사학이 차지했던 역할을 상기시킵니다. 둘 다 롱기누스가 직접 보았을 가능성은 매우 매우 희박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에 두 사례를 든 이유가 오른쪽 왼쪽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문헌으로 전해지는 원본 기원전 5세기 원본에 대한 로마 시대의 카피에 대한 19세기 말의 현대의 캐스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제와 복제를 통해서 대상이 전해지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거상들 중에서 만약에 로도스의 거상이라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진 지 한 56년 후에 그 지진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도 봤을 확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텍스트에 의해서 르네상스 이후에 스케르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 16세기에 만들어 놓은 드로잉들, 그래서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 후대에 텍스트에 의존해서 다시 재구성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 두 판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됐을 때 거기 가서 한편으로는 흠 있는 거상과 그 정확한 도리포로스 두 가지를 얘기를 할 때 저는 어느 쪽이 낫다는 주장 자체보다도 그 롱기누스가 이런 조각상들에 대해서 쓴 용어들, 남성미 완전함, 정확한 솜씨 이런 것들이 단편부분하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지금 플리니우스까지 연결되는 서술에서의 공통점이 지속적으로 발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리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조각술의 발전 단계를 서술하면서 사실적인 묘사에 대한 기술적인 성공, 그리고 그 다음에 대담한 표현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진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헬레니즘과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 미술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저술 활동을 통해서 체계화되고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지금 거기 마지막쯤에 한번 말씀드리자면 요거를 좀 읽겠습니다. 롱기누스의 저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조형예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설명이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로마인 독자들과 학생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테크놀로기아의 역할, 그리고 자신과 같은 테크노그라포스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밝힌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면 천재성은 타고나는 것으로서 규칙과 교훈을 강요하면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분명히 자연이 작용하는 방식에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숭고한 표현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제공해야 된다. 이것이 테크놀로기아의 역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이 관점이 근세 이후 조형예술 비평 교육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이게 요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니콜라 브리오를 다시 끄집어내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옛날 것만 보여드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새로운 숭고가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생각을 하고 그걸 에세이로 만들고 거기에 나온 컨셉을 가지고 전시를 하지만 다 같은 것은 아니고요. 그 전시를 통한 경험이 다시 저술로 이어지는 이 순환 구조 안에서 어떻게 지금 하나가 이론과 작품 그리고 실기가 서로를 이끌어가는 매개체나 자극제로서 역할을 해왔는지, 그리고 분명히 그 과정에서는 조금씩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거의 좀 아주 짧게 읽겠습니다. 현대의 숭고 추상적인 개념을 작품에 투영했다면 롱기누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리고 독자들이 숭고하게 되는 테크네에 관심을 기울였고요. 브리오와 리오타르는 칸트와 버크를, 레이놀즈는 롱기누스를, 그리고 롱기누스는 플라톤을 토대로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로고스의 역할이고요. 테크놀로기아의 저술, 번역, 편집, 수용, 재해석을 통해서 롱기누스가 이전 테크놀로기아들을 그 인용을 하고 이후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재단이 그 시대의 맥락에 따라서 재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재단이 되면서 조형예술의 현장 테크네에 영향을 미칩니다. 롱기누스의 페리휩스스를 둘러싼 번역과 해석, 후대의 활용 방식은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비평, 창작, 그리고 이론과 실기, 교육과 현장 사이 유기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무쌍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문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선생님께서는 롱기누스가 저술한 페리핍스스, 즉 숭고의 대화를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숭고 개념이 동시대와 후대 미학 및 예술평 관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주셨습니다. 특히 본 발표는 롱기누스의 숭고 개념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그 이해와 판단 그리고 구현을 위한 역량으로 활용되었던 고대 수사학적 표현 방식인 테크놀로기아의 역할론에 대해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첫 번째 발표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스 불가리아학과에 재직 중이신 김혜진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조은정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는데 사실 제가 발표문을 받고 너무 고민이 많이 됐어요. 무슨 소린지 잘 못 알아듣겠어가지고 제가 막 그 원전을 번역본과 막 또 찾을 수 있는 대로 읽을 수 있는 대로 좀 읽어보긴 했는데 한정된 시간이고 제가 잘 연구한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질의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본 발표문은 17세기 이후 유럽의 문학 비평에 등장하여 현재까지도 숭고 미학에 관한 담론의 출발점으로 지목되는 롱기누스의 페리입스스를 중심으로 숭고의 개념이 근세 이후 유럽 사회에 수용되는 양상을 고찰하고 원전의 내용을 분석하여 고대 숭고 개념이 당대의 조형 예술과 접목되는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간 조은정 선생님은 여러 성과를 통해서 고전 미술이 후대에 수용되는 방식과 또 현존하지 않는 고대 미술품에 관한 고대의 기록을 토대로 원작을 재구성하는 등의 주제와 같이 고대와 현대의 미술사를 연결하는 지점들에 관한 학술적 관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발표문도 그러한 학술적 관심이 연장인 동시에 미술사와 고고하게 한정하지 않고 고전 미술에 관한 미학과 비평사의 영역으로 확장된 시선을 보여줍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표문 전체에서 롱기누스의 숭고의 개념이 후대에 논의된 양상과 숭고론에 관한 구성적 부분이 상세히 제시되었으나 제목에 언급된 자연의 협력자로서의 예술이라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다소 간략히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연의 협력자로서의 예술과 관련하여 롱기누스의 기술, 테크네에 관한 관점이 제시되고는 있으나 자연에 관한 관점은 크게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연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숭고론 36장 3에서 4절을 인용하시면서 조각상에 대해서는 인간과 닮기를 기대하고 문학에서는 인간보다 더 위대한 것을 기대한다. 그렇지만 테크네에 의해서 흠잡을 데 없는 정확성이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으므로 기술은 언제나 자연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논지다라고 쓰셨는데 인간의 기술과 자연이 협력하면 완벽함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또 그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여기서 기술이 언제나 자연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은 앞선 그 자연의 어떤 의미인지와 더불어서 좀 이 표현도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롱기누스의 텍스트 자체가 좀 형이 상학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의 이해를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질문은 그 발표문에서 인용한 36장 같은 이제 3, 4절에서 그 로도스의 거상과 도리포로스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 부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그 앞서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순고론의 44장의 2절에서 좀 이제 요거랑 연결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순고론이 작성된 시기가 로마 공화정에서 이제 황제정으로 변화를 하면서 숭고함의 근간이 되는 어떤 언론의 자유가 훼손됨으로써 문학이 쇠퇴하는 상황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 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계의 전반적인 어떤 그 평가인데 이 내용을 두 조각상의 비교에 접목해 본다고 하면 그 로도스의 거상은 헬레니즘 시기의 작품이고 도리포로스는 고전기의 작품. 그러니까 이제 헬레니즘 시기는 그 군주정이 군주정이 이제 일반화되었던 시기고 도리포로스가 만들어졌던 고전기는 아테네 같은 경우 이제 민주정이 절정에 이른 시기라고 한다면 이걸 로마의 상황에 빗대어서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 그리고 이제 민주정에서 군주정으로 옮겨지면서 어떤 그 예술가들에게 주어지는 자유의 정도가 이제 다르다라는 점에 의해서 두 작품으로 대변된 어떤 그 사회 변화상을 어,
롱기누스가 이렇게 좀 표현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뭐 33장에서 약간 흠 있는 위대성이 건전하고 평범한 성공보다 선호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로도스의 거성과 도리포로스를 여기서 또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 작품들을 비교 우위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 좀 비평을 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는지 그런 지점에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혜진 선생님 질문 셋 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저도 잘 몰라서 의문스럽게 넘어간 것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사실 핵심이기는 하지만 먼저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롱기누스나 수사학이나 미학 쪽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쪽이 아닌 거죠. 그리고 미술사 쪽에서는 또 단편적인 그 언급들을 가지고 조형 양식으로 패러다임이 구축된 빈켈만 이후의 그 빈켈만, 프루트뱅글러 그리고 그 이후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패러다임이 만들어진 거기에 맞춰서 다시 실증적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그랬을 때 제가 주목한 거는 그 둘 사이에 다리가 좀 더 밀접하게 그 형성이 되고 검증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선 이거를 자연에 대해서 설명이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롱기누스도 별로 얘기를 하지를 않았고요. 그 다음에 봤을 때 롱기누스가 처음부터 숭고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들에서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숭고한 표현을 성취할지 쪽으로 가야 된다. 굉장히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우리로서는 우리 고대어를 잘 모르는 우리들로서는 봤을 때 용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 롱기누스만이 아니라 플라톤 같은 경우에 자연 환경 크레타의 자연은 피시스는 평평하고 뭐 좀 울퉁불퉁하다는 그런 그러니까 무슨 나무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아주 실증적인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그 피시스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인간 본성 중에서도 정말 패토스를 넘어서는 근원적인 것 그리고 타고나는 것에 대해서도 내추럴한 것에 대해서도 피시스를 쓰고요. 그리고 사원소가 어떻게 천체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도 피시스를 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영어에서 우리가 네이처라고 했을 때 친숙하긴 하지만 어느 네이처인지 문맥에 따라서 잘 모르는 그런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예술이 자연을 도와서 완전함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얘기인데요. 아주 조심스럽게 가보자면 훈련을 통해서 완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천재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느 쪽인지는 명확하게 우리 입장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테크네 자체도 에피스테마와 똑같이 지식이라는 입장에서도 쓰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이 근원적인 어떤 법칙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식과 역량을 더 다듬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만족할 만한 답은 못 드리는데 한 가지 이렇게 더 추가로 질문을 제기할 만한 것이 바사리의 예술가 열전 서문에 보면 예술이 자연을 도와서 완벽을 추구해야 된다. 성취할 수 있다. 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롱기누스를 직접 인용은 하진 않았더라도 이게 플라톤, 제가 지금 인용했던 건 플라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부터 내려오는 고대 자연 철학에서의 그 사상이 전반적으로 이어지면서 비슷한 표현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정도만 해도 답이 될까요? 예.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흠 있는 거상이 도리포러스보다 낫지 않다는 의견들을 먼저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와서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 넘어가면서 자유가 속박이 되고 민주정이 쇠퇴하면서 문학 자체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누군가의 얘기를 먼저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시대가 살기 편한 시대가 어디 또 있었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봤을 때 롱기누스가 입으려면 플라톤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이상, 철인 정치 그쪽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그 부분 쪽으로 계속 고상한 주제, 고상한 생각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공고하게 하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플라톤만이 아니라 호메로스를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전주의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동시대 그 즈음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좀 더 원초적인 이상향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김혜진 선생님이 제안하신 부분은 또 다른 면에서 사실 우리 현대인의 관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에 따라서 학문이 양식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현대인의 관점을 투영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